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5분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원자재였습니다. 원자재, 금값. 또 최근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90 넘었더라고요. 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 오성민 님이 아까 보내주신 것처럼 월급 빼고 다 오르죠. 진짜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실감하고 있는 겁니까? 힘듭니다. 그리고 1480님이 조금 전에 늘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격일제 근무하고 있어서 오늘은 집 앞 근처 둘레길에서 집사람과 함께 열심히 걷기 운동하면서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면서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9827님은 요즘 토마토 가격이 올라서 원물 토마토 대신에 토마토 음료로 대신하고 있어요. 라고 아이고 보내주셨고요. 3341님 아들이 가게를 하는데 요즘 가게가 신통치 않아서 어깨가 축 처져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생일이라 아들이 좋아하는 녹두 빈대떡 좀 갖다 주고 만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라고 3341님과 그리고 그 아드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요거밖에 없네요. 예.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또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2719로 0.18% 오르고 있는데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커지고 있네요. 1.3% 밀린 86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1.4% 오르고 현대기아차, 자동차 관련주가 4% 이상 오르고 있네요. 금융주도 오늘 강세이고요. 대형주 위주로 오늘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또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즌에 또 와 있고요.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변수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개미스쿨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곽상준입니다. 지난주에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52주 최고가. 예, 네. 85,700원까지 올라서 52주. 그러니까 1년 내 최고가 네.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겁니까? 네, 왜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언제 적자 면하겠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적자를 면했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은 생각보다 좀 잘 팔렸고 그러면서 이제 6조 6천억이라는 예상이 뭐 한 5조 4천억이 최고였고 기존에는 5조도 안 되던 게 막 계속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올라서 그 정도 올랐는데 그냥 뚜껑을 열어보니까 6조 6천억이었으니까 굉장히 그 예상을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흐름들은 사전에 약간 감지가 됐습니다. 어디서 감지가 됐냐면 수출입 동향에서부터 감지가 됐는데요. 2월 달 수출입은 반도체가 99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3월 달은 117억 달러였습니다. 뭔가 많이 올라오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삼성전자도 대단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아마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꽤 나쁘지 않는 꽤나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게 그 117억 나오고 이랬으니까 수출이 거의 다 온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낸드는 플러스가 아니에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 네, 그래서 거기까지도 아마 플러스가 될 걸로 추정하는 것은 3월 말쯤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25% 정도 가격 인상을 시킨다는 뉴스가 돌았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네. 네, 그렇게 된다면 이후의 실적이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 2분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이제 잠정치이긴 한데 6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공시를 했고 하이닉스도 조만간에 실적 나올 텐데 하이닉스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사업이 있었고 하이닉스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될 건데 이익의 질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HBM 정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이 대략 그 회사에서 밝히기는 10%대 두 자릿수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 추정하기는 한 15% 내외쯤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없기 때문에 아무도 공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략 뭐
또 비중으로는 매출 비중으로는 15% 내외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이익 비중은 훨씬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마진 한 50% 가까이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 1분기 실적도 4, 4분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니까 4분기하고 지난 4분기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디램 가격이 드디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 수출입 2월, 3월 달에 보시면은 99억 달러에서 117억 달러까지 대략 20% 가까이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물량도 있지만 가격 상승도 영향을 상당히 미쳤습니다. 가격 상승이라는 건 그동안에 이제 적자 내고 팔았던 낸드와 디램 쪽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1.4% 오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강보합 18만 원대 또 지켜가고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요, 삼성전자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랠리,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최근에 이제 AI 대장주라고 했던 엔비디아는 좀 쉬어가고 있고요. 네.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가 상대적인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네. 이 현상은 좀 최근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형이 먼저 갔으니까 동생들이 따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컴퓨터 구조를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 컴퓨터가 옛날 애니악이라고 이제 최초의 컴퓨터일 때는 뭐 엄청나게 큰 그냥 쇳덩어리였어요. 웬만한 집만한 크기.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구동을 시키면 어느 정도냐면 그 지역의 전기가 껌뻑껌뻑할 정도로 전기를 그냥 쏟아 먹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산을 바꿀 때마다 전선 배치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힘든 거예요. 빠르긴 하고 정확하긴 네. 한데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 그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해서 폰 노이만이 주창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용 따져보면은 주창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 또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폰 노이만 구조니까. 네. 이 폰 노이만 구조가 뭐냐면은 지금의 이 형태, 그 CPU와 메모리,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각각 따로 움직이게 만드는 그 구조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변경함으로써 전선 배치를 따로 옮기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CPU와 메모리를 서로 띄워놨죠. 메모리의 저장 장치에 대해서 CPU가 갖고 와서 그 메모리를 읽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GPU, CPU가 한 축이고 메모리가 한 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반도체 하면 이걸 이제 뒤섞여서 짬뽕으로 생각하시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구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GPU, CPU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고, 나머지 이제 D램, 낸드 이런 걸 메모리 반도체라고 만드는 거고, 한국이 이걸 제일 메모리를 잘하는 거고, 외국에 있는 우수한 소위 말하는 그 대형 업체들, 엔비디아를 비롯한 퀄컴, AMD, 인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CPU, GPU를 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GPU, CPU 혼자 못 돌아가요.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초기 그 엔비디아가 난리 났을 때, GPT 3.5 나오고 나서 GPU가 난리 났을 때 초기 버전에서는 GPU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메모리 조금 덜 쓰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왜 그랬냐면 그 메모리를 못 만들어줘서 못 쓴 거예요. HBM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메모리가 이제 못 따라가서. 그렇죠. HBM은 쉽게 얘기하면 D램을 8장, 현재 거는 8장 겹쳐서 판매하는 게 HBM입니다. 네. 근데 이 HBM이 안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못 따라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급 부족이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GPU에 열광했죠. 왜냐하면 GPU 구조로 CPU에서 GPU로 변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생성형 AI가 만들어졌고, 그 LLM 모델에 적합했으니까 그게 이제 막 다 되는 것처럼 했지만, 이제 보니 이게 구동을 잘하려면 GPU 성능에 따라서 그 HBM의 용량도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D램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의 한계로 인해서 8개를 포개서 왕창 쓰는 것. 그리고 이것들의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PCB 기판 위에다 올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 기판 위에다 GPU하고 같이 얹는 거예요. 네. 그 이 서로 간의 그 전류의 이동 속도를 빨리, 신호의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쪽 용어로 I/O 개수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인아웃 개수가.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HBM을 만들었던 거고,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메모리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데 주가는 안 올랐어요. 네. 그런데 앞으로 HBM이라든가 이런 메모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또 앞에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다들 야 이게 경기가 이제 다 멈췄으니까 모든 게 안 되겠다 했는데 집에 틀어박혀 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PC만 보고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미친 듯이 팔린 거죠. 그 메모리와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 노트북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21년도까지 그랬고 22년도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 업체들은 정말 폭발적인 이익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위해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렸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고 리오프닝이 되자마자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는데 사람들 만나는 때 돈을 써도 이제 물건은 다 샀어. 돈 안 써.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절벽이 온 겁니다. 수요 절벽이. 네. 그래서 이번 절벽은 리먼 사태 이후 정말 가장 강력한 절벽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가 났던 거고 그래서 공급을 확실하게 줄였고 이런 정도까지 공급 줄였다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해 이맘때 삼성이 이제 감산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왔는데 이제 지금 상황들이 없네요. 감산의 효과가 확실히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알고 있는 최종 세트 메이커들 즉 노트북을 만든다든지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야 이거 지금 쌀 때 사놔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 구조적으로 보면 AI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 AI 서버가 발달하는데 네. AI 서버 발달하는 건 발달하는 거지만 그럼 기존 서버는 안 발달할 거냐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어쨌든 AI가 없던 게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다른 것도 시간이 지나면 메모리의 수요량은 그대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작년도에 정말 그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공급 그 감산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수요자들의 쫓김이 시작이 되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2분기, 3분기까지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출과 이익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1년도, 22년도까지 굉장히 좋았다라고 네. 말씀드릴 때 그때 반도체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래서 그 22년도 반도체 수출액이 1,292억 달러예요. 1,292억. 그러니까 22년도. 1,300억 달러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3월 달 수출이 반도체가 117억입니다. 여기서 12번만 곱해보시면 앞으로 1년간 반도체 수출이 과거 대비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많이. 네,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110억에 곱하기 12, 그러니까 120억에 곱하기 12에 보면.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향후 1년간. 가격도 좋아졌으니. 네. 그리고 HBM이라는 과거에 안 팔던 것도 팔고 있으니. 근데 삼성전자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일정 수준 뭐 지금 그 뉴스가 나오는 거는 그동안에 한 1년 뒤졌다. 하이닉스의 HBM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다 이제 한 1분기로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마 올해 후반부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HBM 관련 이익도 다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년까지도 매출과 이익이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뭐 삼성전자까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또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관련주들도 강세이고 그러면 투자할 때 이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반도체 비중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고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참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운용자들 입장에서 전문 운용자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약간 거꾸로예요. 지금 거꾸로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저 반도체 비중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각도기 곽성준 부장님의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한 3분의 1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비중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예? 3분의 1인데도요? 제 역사상 무엇인가를 3분의 1 담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담은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곽상준 부장님 되게 신중하신데. 보수적이시죠. 겁도 많고. 근데 이렇게 담았는데도 이거 시장 못 따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제도 그랬냐면 17년도에도 이랬어요. 그랬죠. 17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트에 없으면 날고 뛰어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16년, 2017년 삼성전자가 거의 나만 주식이다. 그렇죠. 이런 장세였죠. 그때 반도체만 영업이익률 따로 빼면 50% 정도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그때가 바로 서버
그러니까 지금은 AI 서버지만 그때는 그냥 서버. 예,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그 서버가 이제 확장이 되던 바로 그때였는데요. 지금 그때가 약간 데자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이미 하이닉스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신 분은 시장 대비 그 제대로 쫓아가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삼성전자까지도 그쪽으로 편입될 수 있다. 최근 한 3주간의 흐름, 3월달에 오면서 중공순 이후의 흐름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상회하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앞서 모두의 발언을 하셨을 때 지금 뭐 코스닥은 떨어진다. 코스닥 떨어지는 건 2차 전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몇 주 전부터 그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코스닥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되게 열악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시장이 안 좋으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모두가 열악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되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요 정도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열광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 팔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과거에 삼성전자 팔고 2차 전지 넘어가듯이 그렇게도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쏠림 현상이.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제 코스닥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역사가 또 그런 쏠림의 역사 또한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번엔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투자를 또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신을 보면은 텍사스에 투자하기로 한 규모를 2배 늘릴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미국의 그 반도체 전략 칩워라고 하는 이 반도체 전략 가운데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가 사실 작년 11월 달에 중국을 한번 갔다 왔어요. 네. 왜냐하면 왜 갔냐면 중국이 전기차를 잘한다는데 진짜 잘하는지 보고 싶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거를 홍콩 선전을 갔다 왔습니다. 선전은 중국에서 전기차 제일 많은 곳이에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 그렇죠. 대형 업체, 빅테크 업체들이 중국판 빅테크 업체들이 선전에 많으니까 네. 갔더니 한 절반 정도가 전기차더라고요. 절반 가까이가. 근데 네. 이 시간 문제지, 이거는 전기차로 계속 전환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놀랬죠. 실제로 전기차 한 10종류를 다 타보고 왔어요. 근데 이 전기차라는 거는 2가지가 핵심입니다. 3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모터 기술과 그다음 배터리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이 3가지가 아주 중요한 기술이에요. 뭐 다른 뭐 조향이나 이런 거는 기존의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고. 근데 이 모터 기술이라는 게 상용화된 범용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터는 일반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는 중국이 도무지 다른 서양 업체들이나 선진 업체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기계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데 모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동력 성능의 제한이 없어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미국의 23년도에 자동차 생산 대수가 얼마냐? 약 1,550만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얼마냐? 거의 2배 가까운 2,700~800만 대. 누구는 3,000만 대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러면 과거에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 이 자동차 패권도 같이 넘어갔거든요. 네. 모델 T라는 포드의 이것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면 미국이 중국하고 가장 그 큰 뭐랄까 산업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측면에서 산업 패권의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다라고도 저는 읽혔어요. 그 현장에 갔다가 오면서.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중국 차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미국 자동차 업계가 고사될 수도 있다. 완전 장악될 것이다. 또 이런 우려도 남겼죠. 그전에도 이런 얘기도 했죠. 10대 전기차 중에서 세계 10대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9업체는 중국 업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가격적으로 경쟁이 안 되니.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옥죄야 되고 잡아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첨단으로 갈 수 있는 건 결국 반도체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중국은 안 잡아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국에서부터 이것들을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그 뭐랄까요,
요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반도체 업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흐름에 맞춰서 설비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TSMC의 회장께서 네. 모리스 창이 얘기를 했던 게 미국에서는 대만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율도 그렇고 생산성도 그렇죠. 그리고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하고 이 좀 뭐랄까 그 디사이플린이라고 그럴까 그게 아주 체화된 동양 사람들하고 과연 같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강력한 요청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정희 님이 반도체를 국내에 더 집중해야 할 터인데 왜 미국의 공장 짓는데 더 진심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사실 그게 참 좋아서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약간 이게 정치적인 배경도 좀 있는 거고요. 그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까 자동차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현대기아차 주가 거의 한 4% 이상씩 5%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최근에 여기는 이제 주주환원 이야기도 좀 이제 더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 전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현대기아차는요? 전년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로는 좀 떨어질 겁니다. 이번 1분기 실적 자체가 뭐 전년도 1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들은 이게 이제 오래된 공정이기 때문에 네. 영업 마진을 잘 뽑을 수가 있어요. 이 자동차 구조의 특성상 어떤 게 있냐면 과거에 이제 그쪽에 있는 엔지니어한테 직접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에서 만든 다이너스티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최고급 차종이었죠. 네, 그게 근데 굉장히 오래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만드는 쪽쪽 이익폭이 어마무시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 번 금형 짜서 한 번 세팅한 자동차를 얼마나 오래 파느냐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익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연기관이 돈을 쓰는 거는 페이스리프팅뿐만 아니라 그냥 전면 그 전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히 차를 신형으로 개발하고 이럴 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내연기관은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성숙사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기차가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줄고 네. 내연기관차가 그대로 판매되는데 총 판매 대수가 유지되고 이렇게 된다면 내연기관의 마진은 상당히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대비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마진율은 상당히 방어가 되는 24년도가 될 가능성도 현재 추세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시장은 다 같이 주춤하는 거고 오히려 내연기관 쪽에서는 마진이 더 좋은 SUV나 고급 차량이 팔릴수록 더 선방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또 주주 환원 네. 이슈도 또 있는 거고요. 이 부분 굉장히 큰데요. 현대차가 주주 환원을 처음에 했을 때는 시장에서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안 믿었죠. 네. 저러다 말겠지.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그냥 2년, 3년째 되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 진짠가비요? 이러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상승을 하는 그 모멘텀을 얻었고요. 이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조금 다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도 꼭 좀 이 부분들을 염두하고 거래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이 잘 되는 겁니다. 시장이 잘 되려면 거래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데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주주총회 시즌 아닙니까? 네. 이럴 때 뭐 전자투표제 거의 의무화한다던가 그리고 이 밸류업에 대한 인센티브 주거나 그렇게 조금 강제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레벨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은행 금리가 3%대 정도가 나오는데 배당 평균이 보통 제일 많이 주는 회사들의 비율이 보니까 1% 정도대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위험을 좀 감수하고 하는 투자인데 뭐 은행이나 몇 군데를 빼면 대부분 1%대의 배당을 주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네, 시가 배당률이 그 은행 이자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훨씬 더.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했는데 물론 이제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할 때는 다 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는 배당을 좀 해주는 게 저는 이게 기업들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의 있는 기업들을 만드는데 거래소가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에 배당소득세 또 좀 정부가 개편하는 것 아니냐 그런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던데 그건 이제 나오는 정책들 한번 보고 또 평가를 해보겠고요. 조금 상대적인 강세
측면이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오랜 시간 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인데요. 오늘 보더라도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에코프로가 7% 이상 급락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4% 급락하고 있고요. 배터리 업종은 장기간 좀 부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이유를 찾아보시고 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대표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보면 그 보조금 받은 걸 세금 혜택 받은 걸 빼고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인 적자다. 지금 이것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그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는데 저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작년도 이제 배터리가 엄청나게 시세를 줬고 IRA법 때문에 정말 더 큰 시세를 줬는데 그럼 왜 2차 전지가 그렇게 좋은 시세를 한번 줬었는지를 돌이켜보자는 거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는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네. 예, 보조금이 전기차의 어떤 그 판매를 증진하는 가장 큰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테슬라가 성공적으로 모델 3와 모델 Y를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분기별 86%나 판매량이 증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판매가 증가하면서 100만 대 이상의 회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와 전기차 이러면서 러쉬를 이루는 그런 동원을 제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테슬라 혼자만 해서 문제가 아닌데 테슬라가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내연기관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거 전기차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겠네. 이 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위기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내연기관 회사들이 전기차들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들을 쏟아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쏟아내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만들 거야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전지 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할 수 있었고 장기 계약을 하게 됐고 그 장기 계약을 하는 규모가 정말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수십조 원 이상의 장기 계약들이 여러 건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한껏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번 1분기 인도량에서 테슬라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인도량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인데요. 저는 감소까지 예상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될 거고 판매량 증가가 둔화될 거다. 증가율이 둔화될 거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감소?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그 공장 가동 시간을 감축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감산 내놨죠. 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놀라운 일이고 그동안에 무조건 우상향하던 판매량 증가가 꺾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의 판매량은 증가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율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2차 전지 가격 결정을 할 때 과거에 뭐 80몇 %씩 증가하고 이렇게 하던 것들을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에도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를 3년, 4년, 5년 후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해서 가격 결정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판매량이 과거 예상과 다르게 뚝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이익 규모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작년도에 그 3, 4년 후에 예상하면서 가격 매김을 했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뭐냐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익이 급감하게 된 결정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비싸게 거래되는 리튬 가격이 그냥 몇 토막이 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사놓은 리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재고가 있는데 그 재고값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근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리튬 가격은 재고 가격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 평가 차손이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작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나빴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리튬 가격은 좀 오르게 되니까 이쪽과 관련된 이제 평가손은 작년만큼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 성장에 대한 희망이 조금 꺾인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 결국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다 사놓고 이제는 실용적인 사람들이 사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잘 열리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뭐 작년도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올 겨울에 바로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차들이 좀 중간에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기차 판매 어떤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에 조금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이것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한 $85인데 브렌트유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를 넘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 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가는 전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 배경하고 좀 같이 좀 살펴봐 주실까요? 저는 이게 조금 우리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저하고 아주 친한 우리 이성엽 이사가 네. 미국에 다녀와서 만나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미국 물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나 높습니다. 뭐 3명인가가 고기로 밥을 먹었더니 5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다 또 팁도 줘야 되고. 네. 그리고 냉면 2그릇 먹었더니 8만 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 달러 기준으로 모든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달러와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따져보면. 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하실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달러 기준으로 한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화 기준이 아니라 달러화 기준으로. 예. 미국에 가면 연봉 1억? 서민도 그런 서민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물가 비싼 지역에서는. 예,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 물론 이제 뭐 중서부 이런 데는 뭐 시골 지역은 좀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막 1억 5천 이렇게 연봉을 받는 사람이 보조금 지급받는다는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그 정도입니다. 물가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올라왔다기보다도 달러 값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똥값이 된 거죠. 거친 표현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느낌 드냐? 원자재들이 달러 가격에 눈을 뜬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보우먼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얘기를 네. 한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잘 내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많은 분들이 지금 채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장기채 금리가 떨어질 거로 확신하고 네. 예상 외로 떨어지긴 떨어져도 떨어지는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이제 저금리 시절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네. 생각보다 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로리 로건이라고 네. 미국의 그 QT를 관장하던 그 댈러스 연은 총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총재가 되신 분인데. QT는 양적 긴축. 네. 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립금리가 자꾸 올라갔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2% 넘을 거라고 중립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웬만한 때에 그 대충 이 정도 금리가 돼야지 본전치기다 하는 그 느낌을 주는 게 중립금리인데요. 시장도 너무 위축시키지 않고 적당하게 물가도 잡을 수 있는 중간 정도 수준. 네, 이 정도 유지는 돼야 돼라는 거. 너무 완화도 아니고 긴축도 아닌 네. 그 자리 그건데 2% 정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연준 기준금리는 4%대가 돼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지금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정말 중립금리가 2% 정도다 이렇게 되면 이건 뒤집어서 무슨 말이냐? 연준의 기준금리가 4% 언더로 잘 안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미국의 장기채는 3% 중반 언더로 떨어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고민이 좀 지금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원자재 특별히 금값이 고점을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그렇죠.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게 달러 약세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 같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상식 퀴즈가 원자재였는데 네, 뭐 금, 은, 동 네. 뭐 할 것 없고 거기 이게 두 가지 건 때문에 이게 딱 터졌어요. 뭐냐면 예. 그 중국이 그 생산자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플러스 났습니다. 네네. 네, 그것이 한 건이 터졌고요. 그다음 또 한 건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제조업 활동 지수인 PMI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이 50 이상 나왔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가 네, 확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더 좋아진다. 네 경기 더 이런 신호를 좋아진다고 보냈다는 거죠. 중국도 50 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중국이 디플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꿈쩍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자재 최고 수요자는
소비자는 중국이니까. 근데 중국이 확장 국면 나왔고 여기에다 미국도 확장 국면 나오니까 그때부터 원자재들이 눈을 뜬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찰이 필요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면 연계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대목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CPI하고 PPI 나오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랑 네.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 네. 나오는데 PPI가 만약에 높게 나오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 몇 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자가 만드는 물가가 몇 개월 있다 소비자 물가로 반영된다 이 말인데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PPI까지 높게 나오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 안에 내리기는 할지라도 예상과 다르게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내려버리면 채권 시장은 조금 충격을 먹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패닉 문이 열렸다. 채권 시장만에. 예,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처럼요. 그 정도까지는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근데 네. 또 일종의 연준 위원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도 또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예, 지난 주말부터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힐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8%, 9%, 7%, 6% 이 시절보다 상당히 내려왔습니다만 네. 3%대에서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가를 보이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은 또 계속 오르고 있으니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열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3.5%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물론 이제 미국이 못 내리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또 더더욱 못 내리는 건지. 네, 지난번 하는 총재께서 우리가 미국 연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준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끈적거린다, 너무 안 내려온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금리를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금리 격차가 더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환율에 있어서도 여전히 최근에 1,350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리 수출입이 좋고 경상이 좋아지더라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환율은 밑쪽으로 올리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 보면은 1,350원 내외에서는 한국은행이 좀 방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환율 방어를. 네, 그런 측면에서 위쪽으로 더 올리는 어떤 요소가 되는 금리 인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지난번 금통위 있을 때 이후로 변한 상황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소수 의견들 그러니까 금리 결정하시는 분들 중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리자고 단호하게 얘기하실 분들은 거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똑같은 동결이 진행되지 않을 거. 그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동결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당장도 어렵고 생각보다 많이 내릴 것 같지 않다라고 또 시장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를 비롯해서 증시 또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인 현상이고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달러와의 약세, 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위주로 이렇게만 좀 구분을 해봐야 될까요? 돈의 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교육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시중에 돈의 양이 얼마인지 일단 확인해라. 자산 시장은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 돈의 양이 결정하고 그리고 돈의 양을 결정하는 건 금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웃기는 게 금리는 정말 하염없이 높지 않습니까? 네. 예, 미국 기준금리가 5%가 훨씬 넘어버리니까 하염없이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조 5천억 달러를 긴축을 했어요. 양적 긴축을 미국이. 그런데도 여전히 7조 5천억 달러예요. 풀린 돈이. 예, 풀린 돈이 7조 4천억 달러 총통화가 연준의 총통화.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였냐면 4조 달러였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건 여기까지 가면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2008년도 리만 사태 전에는 8천억 달러였어요. 네. 어마무시하게 돈이 늘었던 거. 또 하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08년도 리만 사태 4조 달러 때까지 늘렸을 때하고 지금 9조 달러 때까지 늘렸을 때는 그냥 재정으로 쏟아부은 거죠. 그 리만 사태 때는 은행에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은행 안에서 해소됐어요. 네. 그리고 은행이 부실된 거 그리고 부실이 커진 거에 대해서 메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싱크홀처럼 땅이 파진데 메꾸는 그런 돈이었고요. 이번에는 그냥 시중에다 돈을 준 겁니다. 돈이 돌죠.
왜냐하면 임금도 줘야 되고 물건값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성수가 굉장히 올라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걸 가장 먼저 캐치한 게 자본시장, 자산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먼저 올렸고 시중 실물도 계속 그 뜨거운. 그래서 지난 주말에 보시면은 그 고용이 30만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뜨거운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5만 이상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30만이라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의 신규 고용 증가자 수. 네, 그러니까 경기가 오히려 우상향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사이클이나 그 방식과는 또 굉장히 달라져서 예, 이 원인은 결국은 따져보면 시중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이미 풀린 돈이 또 원체 많으니.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로리로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긴축을 너무 세게 하면은 경기 깨질까봐 이제부터는 긴축 속도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달 전에 했던 얘기하고 엊그저께 했던 얘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긴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톤이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인플레이션 미국 나는 거하고 그다음 고용 상황, 경기 과열, 경기의 뜨거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이 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나 생각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FOMC 회의 때는 분명히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간에 위원들끼리 오갔고 네. 곧 긴축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네, 아니요. QT의 완화. 그러니까 긴축의 완화.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해오던 것부터 네. 좀 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긴축을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긴축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그 연준의 총자산은 한 주에 450억 달러 줄었어요. 많이 줄은 겁니다. 네. 원래 한 달에 950억 달러 줄인다고 했었고 막 주식시장도 안 좋고 자산시장 안 좋고 이러면 이쪽에서 오히려 이 속도를 좀 줄여요. 근데 450억 달러나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까지 팽팽하기 때문에 요 감소폭을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연준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이 QT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이 QT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자산시장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양적 긴축을 하던 것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우리가 또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오늘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3개국의 거시경제 조사기구인 AMRO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2.3%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올해 복무 만료되는 인원보다 3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 선발 예정자의 3배를 조금 웃도는 159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 예정자는 다음 달 10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7일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 북부 해안에서 전염병을 피해 탈출하던 현지 주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9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에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요? 네, 8385번님. 주식에서 레버리지 ETN 상품 거래할 때 교육 이수 번호를 등록하던데 아니 이건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나요? ETF, ETN 상품 특히 레버리지나 인버스라고 해서 곱하기 혹은 역방향으로 투자한 상품은 위험성이 더 높죠.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데요. 그게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산하 기관인데요. 네. 금융투자교육원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레버리지 ETF, ETN 투자자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수강료가 한 3,00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이수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이 거래하실 때 HTS나 MTS 혹은 증권사 홈페이지에 나 이걸 이수했어요라고 그 번호를 입력해야만 그 다음부터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1449번님은요. 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국내 그리고 외국 모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다른 점은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현재는 해외 주식에만 양도세가 붙고 국내 주식이나 뭐 펀드라든지 이런 데는 금융투자에 양도소득세가 붙지를 않죠. 네. 그거를 똑같이 22% 세율을 물리겠다라는 게 이제 예정대로라면 25년부터 추진이 되는 겁니다. 시행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23년도 시행이었는데 2년간 유예가 됐었죠. 다만 이제 기본 공제는 다릅니다.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고 국내 주식과 뭐 채권, 펀드 합쳐서 5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현 정부는 금투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 내년에 시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야당은 원래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지요. 네. 이어서 청취자 김재영님은 근로소득이든 투자소득이든 이 소득과세는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의견 보내셨네요. 근로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똑같이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신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 원칙은 맞죠. 네. 다만 금융시장은 금융으로서의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이게 실물 경제로 돈이 이어지도록 산업에 기업에 자본금이 되는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직 공정하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이랑 똑같이 세율을 매겨버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주식을 사지 같은 돈이면 한국 주식을 사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큰손 투자자들부터 떠나게 되면은 증시는 저평가 상황에 빠질 것이고 그러면 작은 손 투자자들도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 자체가 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어서 9661번님 근로장려금 대상 늘어난다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지난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또 맞벌이가 아닌 헛벌이 가구는 3,200만 원입니다. 근데 맞벌이 가구가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네. 이 3,800만 원에서 이 4,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어디에 신청하느냐? 국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 신청하셔도 되고요. 1544-9944 번호로 전화하시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네. 살펴봤습니다. 곽지현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같이 인사를 드리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2부 모두 마치고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